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통상법 제12주차가 됐습니다. 네, 한 학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제 WTO법, 사실상 WTO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 부속서 1A, 그러니까 WTO 설립협정 부속서 1A서부터 시작해서 실체법적 부분, 그리고 분쟁 해결 제도까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그 WTO법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WTO법은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는 그러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 경제 전쟁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유기체적 어떤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WTO가 상당히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와 무역이라는 것, 경제와 시장 그리고 이제 저희 국제 통상 무역 분야, 국제 경제에서는 이제 실물 경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죠. 예, 물론 이제 IMF랄지 IBRD, 월드뱅크. IBRD는 그 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으로 바뀌었죠. 이 세 가지 국제 경제에 관한 세 가지 그 중심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물 경제 영역에서 WTO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고요. 향후 이 무역을 핵심 주제로 해서 인접 부분과 인접 분야와 관련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실제로 한 예가 그 트립스 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통상의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뭐 환경 라운드랄지 노동 문제 뭐 등등. 그래서 이 신통상의제가 어떤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 WTO 체제로 어떤 흡수될 가능성 어떤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또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 문제, 신통상의제 문제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이제 각국의 통상 기관, 통상 기구라고 할까요? 뭐 미국 헌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USTR이랄지 상무성이랄지 국제무역위원회 또 EU의 기관들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각국의 어떤 통상 관련 제도들, 법 제도들, 주요 법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2주차 이번 주에는 먼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부분, 우리 교재는 제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절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9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인데요.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뭐냐? 예. WTO 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류의 물질적 복지 수준을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예. 경제라는 건 물질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근데 궁극적 지향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세계 시민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경제가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WTO는 이 물질적 복지 수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물질적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 구조를 지지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그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인데요. 그 기본 골간은 자유시장 경제, 시장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시장 원리에 따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은 되도록이면 동질적,
어떤 분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예. 제가 평소 사용하는 슬라이드 그 배경을 제가 안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보이죠. 1회차 시 제가 녹화를 하고 2회차 시부터는 좀 이거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냥 놔둬도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동질적인 그러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좋은데요. 실제 뭐 선진국들이 있고 뭐 개발도상국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은 상호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 경쟁에서 이겨서 계속 어떤 경제적 우위를 유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계적 차원에서 물질적 복지 수준이 최대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역시 같이 동반자로서 발전을 해야 물질적 수준이 최적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나라들은 잘 되고 다른 나라들의 국내 산업은 붕괴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 그러면은 그 얽혀 있는 세계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되는 그 제도가 뭐예요? 뭡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랄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자국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WTO법이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우대 조치, 특혜 조치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선진국과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WTO 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 국내 헌법에서도 인정되는 소위 그 실질적 정의, 형식적 정의가 아니고 실질적 정의. 그래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아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이랄지 국가의 공적 부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래서 역차별이랄지 또는 뭐 적극적 우대화 조치라고 하죠.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평등화 행위로. 뭐 이런 헌법적 개념이 있듯이 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런 실질적 정의 관점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출발점은 누구나 공정하게 출발선상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기회균등이라고 할까요? 어떤 고전적인 정의, 형식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 평등, 기계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 정의건.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것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고전적 그 평등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자가 출발점에서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을 차별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우대한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차별주의, 최애국대 원칙이나 내국민대 원칙 관련해서 특히 이제 최애국대 원칙 관련해서 모든 다른 회원국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는 그 WTO법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 그 최애국대 원칙의 예외가 된다. 무차별주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 시간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developing country, 원어로는 developing country죠. 개발도상국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개발 중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세 개의 국가군을 경제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양분할 때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앞선 선진국,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앞선 선진국, developed, 개발도상국은 이렇게 ing적이고요. 선진국은 이미 이제 개발이 됐다, developed죠. 선진국의 대칭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선진국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된 국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제국주의 시대고요. 결국 개발도상국이란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권국가가 아니고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죠. 소위 콜로니얼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이걸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막을 내리고 이제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초석이 새롭게 들어섰죠. 그러니까 독일로 인해서 촉발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 대전의 참화 속에 그 종전 후에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소위 제국주의가 종식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죠. 소위 포스트 콜로니얼 이어라고 할까요? 이제 새로운 독립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신생 독립국, 개발도상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르게 되면 77 그룹,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안보리보다는 이제 총회에서 입김이 센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긴 하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국민소득 수준이나 다른 경제지표로 양자 간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경제발전 수준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으로부터 극도로 빈곤한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의 대우를 받느냐 선진국의 대우를 받느냐는 회원국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 트럼프가 스스로 이제 4가지 기준을 제시했죠. 이런 나라들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일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법 체제에서는 회원국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지적재산권 협정 체결 당시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해가지고 그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 기간을 좀 길게 부여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OECD라는 기구가 있죠. OECD, 소위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선진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선진국 클럽, 그룹이 아니고 클럽. 그러니까 선진국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징표 중에 하나가 이 OECD 회원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OECD를 그렇게 가입하려고 그렇게 열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일부 학자들은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이게 좋은 일 없다. 여러 나라 지금 여러 국제 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많은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데 가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한 회원국 지위는 갓에서부터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채약국들은 묵시적인 수락에 기초하여 회원국가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최빈 개발도상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줄여서 LDC라고 하는데 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경제발전 수준이 더욱 낮은 국가군을 지칭한다.
1964년 웅크타드 제1차 총회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엔은 1인당 국민소득, 문맹률, 국내 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 등을 기초로 이들 범주에 속하는 국가군을 분류하고 있는데 2007년 말 현재 50개국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가트에서도 1979 동경 라운드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WTO 협정에서는 이들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판정은 이 UN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UN 분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TO 법 체제하에서는 일반 회원국 당연히 이제 일반 회원국은 선진국 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을 제외한 특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회원국들이 있고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법문에서 최빈개발도상국 (LDC란) 말을 쓰면 Least Developed Country. 그러면 또 그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면은 그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국제통상법, 이제 국제무역 관련해서 이제 공법, 사법 강의 첫머리에 제가 그 공사법 분류에 따라서 국제무역에 관한 법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공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와 그 형성에 관한 어떤 법,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시장을 규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 그런 법 영역을 다룬다. 그래서 이 공법은 이제 보통 정책적 부분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정책적, 퍼블릭 팔리시하고 이렇게 친해요. 그래서 이제 사법이 섬세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계약법, 국제거래법 강좌도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국제통상법 얘기하다 보면 이런 정책 얘기들, 정책적 영역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법을 공부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쭉 국가가 그 국제통상법의 주체가 국가 내 권리 의무 관계를 봅니다만은. 이 정책적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행정법 공부하면서 이 행정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권리, 주관적 공권, 법적 주체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적 성격의 규정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정책적 성격의 것이냐. 그래서 어떤 청구권의 권한이 되는 조항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을 또 살펴보고요. 그런 문제들은 아마 공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 부분, 그리고 권리를 주관적 공권성, 뭐 이런 문제들 공법에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 주에도 있지만 이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빈공국 (poor country), 후진국 (backward country), 뭐 underdeveloped country, less 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이란 말은 여러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잘 사용되지 않고요. 가트에서도 출범 직후에는 less developed country란 말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developing count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트 말기에는 128개 회원국 중 98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현재 WTO 회원국 150여 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 수가 많아요. 유엔도 이제 총회에 가보면은, 유엔은 이제 안보리 중심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점점 유엔이 총회로 비중이 많이 옮겨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총회는 이제 이런 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숫자도 많고요. 자, 개발도상국의 입장. 그럼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입장이냐? 정책적 문제, 뭐 협상 당시에 또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대립이 있었던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자도 이 국제 통상법은 국제법의 한 분과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도 나라고 법을 지켜야 될 수범자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개발도상국 그룹은 어떤 특별한 입장이 있어요. 또 선진국 역시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이해하려면, 국제통상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국가 그룹들의 어떤 정책적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에 신흥공업들 같이 국제무역 체제 내에서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 국가들이 경제 발전에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이 무역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수출을 통하여 국내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수출 소득으로 국내 개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주로 1차 상품이다. 그런데 1차 상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여 이에 대한 수출 소득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1차 상품의 수출 증가는 쉽게 국제가격 하락을 가져와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교육 조건 악화는 개발도상국의 실질 소득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개발도상국이 성장을 추구할수록 교육 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궁핍화 성장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궁핍화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웃들이 계속해서 궁핍화되고 다른 나라는 이게 부자가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궁핍화 성장의 악순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 완화는 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 협정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는 그 가트가 공산품만을 관할했어요. 이제 가트 WTO는 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유무역 그리고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 FTA는 이제 무관세로 나아갑니다만은 뭐 관세 장벽도 좀 낮추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쭉 공산품 체제이던 가트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수출 장벽도 여전히 높습니다. 선진국들은 가공도에 따라서 관세율을 높게 하는 계단식 관세율 구조를 두어 자국 내에서 가공과 생산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제 농산물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아직도 이 공산품과 농산물 간의 어떤 교역 구조라는 것은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진국들은 이제 개발도상국과 어떤 호혜 평등, 이제 공존 공영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계단식 관세율 구조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하기보다는 원자재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도상국 공업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 그 개발도상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식 관세율 구조랄지 가공과 생산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분업이랄지 이런 걸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공업화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개발도상국이 공업화를 하는데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섬유나 의류와 같은 노동 집약적 단순 가공 상품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은 언젠가도 봤습니다만 관세를 그렇게 높게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야, 자국의 섬유산업,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 집약적이고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관세 높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협정으로 가트 체제가 뭐 이탈, 그러니까 가트 체제가 뭐 붕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다자주의에 많은 손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서로 얽혀 있어서 공존 공용을 해야 되지만 또 그래서 실제로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도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에 대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가트 체제하에 국제무역이 개도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국제경제체제가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이제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옹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득권,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건 뭐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경쟁에서 우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가트나 WTO 체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시장에서 공업상품을 놓고 경쟁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원료의 공급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공평한 기울로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제무역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체국대우나 상호주의 원칙도 선후진국 간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에게는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선후진국 간의 형평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체제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에 관한 쭉 기술이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 문제의 전개. 그러면 이런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자, 전후의 개발도상국 문제를 보면은 가트가 탄생할 당시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저개발국 수준국가와 선진국가에게 동일한 무역 규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또한 부분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국주의의 여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개발도상국,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어떤 새로운 개발도상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적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런 인식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가트 제18조의 개발도상국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18조 개발도상국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아바나 헌정에는 포함되었던 무역특혜제도, 상품협정, 개발조항 등과 같이 제3세계의 요구사항들이 가트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래서 원래 국제 무역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만들려고 했던 기구 ITO 국제무역기구라고 그랬죠. 지금 WTO하고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WTO와 아주 비슷한 어떤 광범위한 관할권을 갖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바나 헌장이 채택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상원의 겁으로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결국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상원이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그러한 ITO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무산되었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3세계 요구 사항들이 많이 제외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기구를 상정했었는데 가트라는 어떤 협소한 사무국적 체제의 어떤 기구가 탄생한 것이죠. 자, 제3세계 국가들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가트에 적극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의 더욱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여기 3세계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제1세계가 있고요. First World, 서방 선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제2세계가 있어요. 2세계는 서방 국가들 중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러시아에서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탄생하고 제2세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는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해서 이루게 된 국가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이 제3세계에 해당이 돼요. 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랄지 이런 지역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OECD 얘기도 했습니다만 선진국 이론입니다만 과거에는 이 제3세계 국가들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일본은 일찍이 이제 제국주의 실시했으니까요. 그렇고요. 이제 인도까지 해가지고 쭉 그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그룹입니다. 가트 일반 관세 인하 협정에서 선진국들의 관심 품목인 공산품들의 관세율은 대폭 인하된 반면에 1차 상품, 섬유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품목은 관세 인하의 수준이 작거나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들어와 새로 독립한 신생국가가 대국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열망이 포철되었다. 많은 신생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 이전보다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어떤 경우 경제적으로만 보면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독립 전 지배국가였던 선진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작용하여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그래서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불만이 표출되고 여러 그 총회의 선언 결의들 경제 주권에 관련된 선언이랄지 천연자원의 영구 주권에 관한 결의랄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이것이 북쪽의 선진국, 그러니까 적도, 지구에는 이제 적도가 있죠. 적도 북쪽을 북반구라고 그러죠. 북쪽에 선진국이 많아. 그래서 북쪽의 선진국과 남쪽 개발도상국의 남북 문제, 사우스 노스 프로블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가트 원칙에 입각한 국제무역 질서와 선진국가들의 무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뿐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을 증진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7년 가트 연례 보고에서 개발도상국들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전 세계 무역에 대한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간의 무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1958년 하버러 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종 수출품이 1차 상품의 교역 부진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1차 상품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그 무역에 있어서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수출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의 무역 비중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도상국 그룹은 국제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1960년대 들어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제3세계 국가들 간의 회의 또는 유엔 공동기구를 중심으로 선언 및 공고의 형식으로 국제무역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 1961년 베오그라드 비동맹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중요한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유엔기구 내 세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베오그라드 비동맹회의 1961년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국제무역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1962년 7월 카이로에서 개발도상국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 주최의 세계무역회의를 열도록 촉구하는 카이로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우리가 유네스코라고 부르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동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1964년 3월에 제1차 웅크타드 총회를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 웅크타드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유엔 무역개발회의인데요. 이 개발도상국의 그룹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여기서 웅크타드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프레비시는 준비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향하여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제1차 웅크타드 총회의 논의와 이 남북 문제 전개 방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프레비시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선진국 간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향후의 어떤 전개 방향 관련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첫째, 선진국은 국제무역에서 공산품 생산에 특화하여 이익을 얻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1차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이 경제발전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1차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공업화와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외화 조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차 상품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1차 상품의 국제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과 개발도상국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재정 지원해 주기 위한 국제보상기금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무역체제가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특히 이 WTO 법 체제에서 그러한 우대 조치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웅크타드 개최를 준비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보다 공식화되고 조직화된 77그룹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후 77그룹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77그룹은 제2차 웅크타드 회의에 앞서 1967년 알지에 헌장, 알제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알지어 차트, 원어로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제3차 웅크타드 회의에 앞서 1971년 리마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74년 4월 제6차 자원 관련 유엔 특별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지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NIEO라고 불러요. N은 여기서 네오, 뉴라는 뜻이죠. 네오 인터내셔널. I는 국제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이용 이코노믹 오더. 그래서 우리가 신국제 경제 질서. NIO 또는 뭐 I를 없애고 NEO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국제 경제 질서는 77그룹의 주도로 개발도상국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 됩니다. 네,
1회분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등하고 수고하셨습니다. 2회분 수업에서 뵙겠습니다.